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쳤을 때 30대 청년일 때 겪는 거랑 노년기에 겪는 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마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은데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은 그런 젊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회복할 원동력이 있는 건데요. 과거 우리가 IMF 위기를 겪던 1997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31.9세로 생산 가능한 인구수가 탄탄한 꽤 젊은 국가였죠. 물론 대외적인 환경도 유리한 면도 있었지만 젊은 국가였다는 이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을 건데요. 청년 인구수가 풍부하다는 건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최근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출산율과 고령화 부분에서 심도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직결된 경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일에 한국은행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죠. 그쵸.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과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랑 비교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초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보고서 내용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수도권 집중을 낮추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더 늘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일 민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앞으로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까지 낮아져야 지금의 0.7명대인 합계 출산율을 1.6명까지 늘릴 수가 있어서 지금의 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흐름 끊기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육아휴직을 크게 늘리고 수도권 집중도 낮추고 2015년 수준까지 집값이 조정이 되면 출산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이거네요. 그거 되면 출산율 확실히 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중후반대에서 잘 나오면 2% 초반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205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인구 피라미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게 억지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도 아실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초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캔들피그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이 0.59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합계 출산율을 전국 지역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0.8 전후의 출산율을 기록하는데 인구수 많은 서울이 유독 낮게 0.59를 찍어버리니까 전체 평균을 깎아먹네. 그쵸.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청년 관련 통계를 분석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대한 취업 경쟁 등으로 MZ세대들이 받는 경쟁 압력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게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네, 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불안도 심하게 되고 생활비에 대한 우려나 부담도 커져서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율을 계속 낮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 영향 역시도 초저출산 문제의 굉장히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집 때문에 결혼 미루던가 결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 집중을 낮춰서 일자리 등에 대한 경쟁 압력을 낮추고 집값도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면 우리가 지금 출산율은 0.7명대지만 OECD 평균 수준인 1.6명대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청년층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부터 현실적으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는 나름 지역별로 거점 산업이 잘 자리 잡고 있어서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잘 됐었죠. 경남은 기계자동차, 호남은 정유화학, 경북은 전자섬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방 지역 거점별로 도시화로 성장도 가능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 균형 발전이니 하면서 각 지역별로 거점 산업 지정하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면서 매 정권마다 지역 균형 발전 목적으로 장기간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도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만 갈수록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력들이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역 향토 기업들조차도 인재 유치가 안 돼서 회사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사례조차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이미 기존에 잘 유지되던 지역 거점 산업조차도 힘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권 집중화를 낮춘다는 게 지향해야 하는 목표인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값이 낮춰진다는 부분도 말은 좋은데 사실 감당이 힘든 문제예요.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2015년 수준까지 우리나라 집값이 낮춰지면 출생률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2015년 수준이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마 본인이 사는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도 비슷한 분 많으실 텐데요. 지금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억짜리 아파트면 앞으로 10억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10억이면 5억. 지금 5억이면 앞으로 2, 3억대까지는 떨어져야 출산율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경제가 좋고 사람들 소득이 느는데 집값만 혼자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정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결국은 경제 침체, 아니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그 정도 빠지면 사실 은행 망하고 대출 막혀서 기업 망하고 다 잘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그런 난리가 나고 심한 경제 침체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데 경제 침체 상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으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은 급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미래가 불안해서 혼인을 안 하겠네요. 그것도 맞는데요. 근데 다른 특징이 또 있어요. 다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은 특히 더하고 그나마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다시 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생기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은 대안 자체가 대안대로만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출산율도 회복할 수 있고 되게 의미 있게 효과적인 대안인 건 맞지만 그런데 사실은 보고서로만 존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다른 대안이 진행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전체적인 대안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모순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앞에서 말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우리 각자 개인들 스스로가 그리고 방송 매체가 은연중에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 TV 프로 보면 그런 프로 있잖아요. 육아 고민 해결 프로그램이요. 인기 많잖아요. 네. 아이가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고 부모를 때리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 행동을 하는 걸 관찰하면서 전문가가 나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쳐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진 취지는 좋다고 봐요. 육아하는 부모들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방송이니만큼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 이거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이게 결혼 안 한 청년들 입장에서 이 프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를 갖기 전부터 아이에 대한 거부감이 들면서 아이를 기피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애 안 놓고 속 편한 게 낫겠다. 그쵸. 근데 우리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방송처럼 아이가 그 정도로 문제 행동을 심각하게 보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일부 문제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애가 커가면서 스스로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방송을 보면 물론 실제 사례이긴 하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프로를 보는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이를 기피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건 그렇네요. 출산 장려하면서 애들 이쁜 모습, 화목한 가정 보여주는 이런 프로도 예전엔 각 방송사마다 많았는데 계층 간 위화감 안 느끼게. 맞아요. 예전에 아빠랑 여행하는 그런 프로도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기억나요. 아빠랑 아이가 같이 시골 여행 가서 감자 삶아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육아 프로그램조차도 일반적인 서민들의 흔한 그런 육아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집이나 인테리어, 용품 같은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해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왠지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육아 프로그램은 맞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일상적인 육아하고 조금 다른 모습은 보이죠. 네. 그리고 못 느끼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개개인들의 태도 자체도 저출산 문제를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SNS 캡처된 걸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SNS에다가 자기 아이랑 놀고 있는 행복한 일상을 올린 글이었는데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사진 배경에 나온 집이 좀 많이 작고 낡아 보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달린 댓글이 요즘 시대에도 저런 집에 애 키우는 사람이 있냐부터 아이는 또 무슨 고생이냐, 혼자 행복한 척, 저 정도면 정신승리라는 말까지 온갖 악플이 달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당사자는 SNS를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결혼과 출산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불필요한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도 불행해지는 행동일 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하고 더불어서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스스로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태도들 자체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 자체가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과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 보고서가 의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